정치 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서 세금을 내는 대상을 늘리고 주식 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 다음 날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 관련 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1일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회에 전자청원이 올라오는 등 많은 분들께서 일부 우려를 표명하시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막 정책위 의장으로 일을 시작한 만큼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두루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설명을 할 때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증세 방안을 검토하다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기재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좀 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방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했던 방안입니다. 근데 이제 세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세수를 늘리는 것만이 그 지고지선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걷는 범위를 무작정 넓히면 조세 저항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부작용을 낳기도 하거든요. 특히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조세 정책들이 징벌적 조세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굉장히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기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국민과 함께 가는, 의식과 함께 가는, 특히나 우리 주식과 관련된 분야는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해외 같은 경우는 돈을 기관에 줘서, 증권사라든가 이런 기관에 줘서 증권에,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인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조세 정책이 바뀌었을 때 민감도라든가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건 또 정치적인 저항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고 투표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가면서 해야지 이념적으로 옳고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근데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는 조금씩 봐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지 이런 걸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옳고 선명하고 우리의 가치에 맞다, 이래가지고 추진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다방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납세자들의 그 반응도 다방면으로 보고 시장의 반응도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원상복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때보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상황이 달라진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게 대주주 기준을 이렇게 낮추면 연말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팔았다 사는 거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한테는 큰 영향을 안 받지만 변동성이라는 것,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더 많이 주느냐? 규모가 작은 사람들, 약자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시장 전반적으로는 그 영향이 나타나지 않죠. 어딘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어딘가는 또 플러스로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소규모 투자자들은 의외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소장님은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미 투자자예요. 그래서 저러한 정책에 의해서 주가가 출렁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 스스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때 한 123포인트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진성준 전 정책위원장은 이거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무책임한 모습에 상당히 분노했고 각 그 주식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한정혜 신임 정책위 의장이 경청하겠다, 두루 살피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수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올랐잖아요, 상당히. 그러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2년과 10년만으로 경제정책, 세금 문제를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본시장 선진화되어야 하고 세제 개편은 정말 지금 한 30, 40년 전에 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편돼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의 고집과 신념만으로 이거를 개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대화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제대로 된 그런 세제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의 얘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업에게는 예측 가능한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 가능한 자본시장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기네 윤석열 정권 시절은 왜 이렇게 안 했어요?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제도 환경 제공하라고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재벌 총수들 데려다가 계속 떡볶이 먹이고 외국 가서 술 먹이고 그러면서 그냥 소모품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주가 어떻게 됐어요? 그 2년 6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그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좌절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야당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정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은 너희들 그러면은 집권 여당일 때 너희들 정권일 때는 왜 그렇게 못했어? 이런 비판이 많겠냐고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무리 옳은 말씀, 비판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 귀에는 잘 들리지 않고 이러한 비판이 본인들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아직은 그래도 너희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러한 심정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수패널 맞으신 거죠? 근데 이걸 잘했다라고 어떻게 해요? 네. 앵커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주가 그거 봐보세요. 그리고 국정운영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그거를 옹호하는 게 보수패널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그러한 오류, 궤도 이탈 안 하도록 미리미리 비판하고 얘기하는 게 진짜 보수패널이라는 전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진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컸습니다.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 수정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 주가 하락하고 관련 없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논란이 되니까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아무 얘기하지 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마라. 앞서서 우리가 브리핑을 들어봤지만 한정혜 신임 정책위 의장이 안을 두 가지 정도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조만간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 대표 첫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려가 뭐냐면 강성 지지층에 너무 코드를 맞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세제 개편안도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면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념이 강하니까.
당연히 양극화라는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조세 부담을 더해서 재분배 효과를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지 중요한 거는 타이밍.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적인 어느 정도 공감대가 넓게 확대돼 가면서 차차 좀 해나가는 게 맞는지, 이렇게 충격적이고 사람들이 느낄 때 징벌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좀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의 코드를 맞춘다면은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이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이 정부의 안착, 이런 거를 예민하게 본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험대, 아주 뭐 굉장히 큰 시험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험대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소장님은 어떨? 입장이 정리된 것 같아요. 아, 정리가 됐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양도세 부과 기준을 뭐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이번에 세제 개편을 좀 유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0억하고 50억 사이에서 30억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무슨 거래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유예하는 쪽으로 방침이 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부동산 집값 잡겠다라고 그냥 계속 세금 매기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했었잖아요.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년과 10년과 고집만으로 국가의 경제 정책을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 경청하시고 두루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혜 정책의장이 두루두루 경청하겠다라고 한 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거 아니냐, 소장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방송 인터뷰에서 보니까 뭐 이번 주 안에 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나오는 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맞춰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본회의 첫 상정 쟁점 법안 뭐가 될까 했는데 노란봉투법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방송법이 상정이 됐거든요. 혹시 이것도 정청래 당대표의 의지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정청래 대표의 전략적 사고가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가 됐을 때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됐고, 그 강성 지지층의 요구사항인 3대 개혁, 3개 분야에서의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3대 개혁은요, 전부 다 상당한 정쟁과 여야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사안이에요. 다른 사안보다 훨씬 더 그게 정쟁이 커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모든 어젠다가 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정권의 지지율이 굉장히 피로감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전대에서 정말 국민을 계속 실망시키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실망이 또 당대표가 굉장히 민심을 받들지 못하는 당대표가 선출되는 방향으로 됐을 때 정광석화처럼 해야 비난이나 이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줄일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혁을 정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네.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상황을 좀 이 활용해서, 시기를 네.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빨리 처리를 한 거다.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뭐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지금 KBS 같은 경우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의 임명하다시피 한 분이 사장으로 있잖아요. 그걸 좀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해 오던 거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공영방송 경영진 구성 방식, 이사회를 2배 정도 늘리겠다. 근데 이사회 추천을 정치권에서 손을 조금 놓고 시민단체, 노조에게 돌려주겠다, 뭐 이러한 명분을 갖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주당에서 아니라고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 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예전에는 그냥 노조 동원해서 사장 물러가라 막 피켓 시위하고 뭐 법인카드 쓴 걸로 통해 가지고 창피줘서 쫓아내버렸는데 이제는 합법적 제도적으로 이사회 구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 이것이 과연 옳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단체나 노조의 이러한 의사 반영이 많아지더라도 좀 시민단체 구성도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실 거면. 그리고 하다가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 그리고 공영방송이 공영방송화되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면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고지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신들의 이념과 신념에 맞는 그러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지금 현재 있는 법안에 비해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인다고 하는데 속을 뜯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근데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이나 개정된 법이나 사실은 정부 여당의 입김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고착화를 우려하지만 정권이 또 바뀌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동원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용 시민단체를 만들든가 어용 학계를 만들든가 뭐 해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다시 바꿔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뭐랄까요? 언론 기자분들이라든가 언론계 종사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토론과 공론과 집단지성을 형성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할까? 저는 그 부분은 지금 이준숙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좀 거치 결정을 좀 해주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중립적인 인사로 좀 합의해서 나가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 현재의 구도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쪽으로 논의를 그러니까 합의를 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용퇴를 해주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지난 정권에서 한쪽으로 확 쏠려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를 좀 중간으로 오게만 하는 노력을 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근데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번 제가 뭐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개정안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방송 장악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 100여 명 정도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을 한다라는 조항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또 이분들 일반 시민 100분을 선정을 할까? 그런 것도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하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 임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입맛에 맞는 분, 임명가 그냥 거꾸로 내려뜨려서 명령 형식의 임명이 아니라 그냥 아래로부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 제도화시켜서 항상 언제든지 사장을 바꿀 수 있고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공정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공정하게 하려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배심원단 뽑는 식으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별로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국민들을 뽑아 올려서 거기에서 편향적인 사람들을 각 진영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뭐 배제되는 거는 뭐 안 되게 해서 아니면 기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중립적인 아주 편향적인 사람만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원단을 꾸리는 방법뿐이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그전에 해봤을 때는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이 공신력 있는 뭐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지역 연령을 안배를 해서 100명 이상을 이렇게 뽑는 그런 방식을 택했었는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좀 공신력 있게 이 사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의장 야당 대표들을 예방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빠졌습니다. 내란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 뭐 이런 겁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이다. 그래서 헌법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세력을 물리쳐 달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정부는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과는 악수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당도 공당이죠, 공당.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공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제도와 시스템의 한 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대로 방법을 찾아서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죠.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는 범죄 혐의자니까 내가 만날 수가 없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야당은 누가 대표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시스템이고 제도인데 제도는 제도대로 인정을 해서 할 일은 하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또 범죄 혐의대로 따로 얘기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같이 하면 그러면은 야당으로서 대표하는 부분은 그럼 무시하겠다는 거냐. 이게 컬레트럴 그러니까 부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지금의 야당이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잘못됐다는 건 있어요. 그럼 그거대로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41%가 그 세력을 찍었어요. 그럼 이 41% 대표는 아무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41%를 민생 부분이나 다른 정책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내란이라든가 뭐 굉장히 뭐 어떤 개혁적인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뭐 잘못된 부분 이런 거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강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협치를 해야 되는 분야라든가 아니면 그쪽을 배려해야 되는 분야도 분명히 제도나 정책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한 부분만 보고서 전체적으로 다 무시하겠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한 발언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저러한 행동이 정청래 당대표의 당내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전당대회 때 그래도 박찬대 후보는 그래도 우리 뭐 이재명 정권 성공을 위해서 야당을 좀 대우해주고 협치하고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원들이. 민주당은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 정당이잖아요. 앞으로 뭐 어떤 공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후보로 될 때 당원들이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당원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은 상당히 환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3단 논법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나는 국힘과는 악수를 하지 않는다. 고로 국힘은 사람이 아니다. 정당 해산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짓밟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워낙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회개망측한 일을 한 것이 하나하나씩 밝혀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외면하고 그래도 뭐 정권 교체됐으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당대표라면 대한민국 정치에 상당히 뭐 지도자급 인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런 분이
당원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지와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 정치 실종이죠. 이거는 야당이 앵간히 조금만 잘하면 정말 야 이거 좀 민주당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야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전한길 씨가 당 대표 간별사로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관심이나 지지를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저렇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그렇게 썩 큰 비판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책임은 윤석열, 김건희고 그것을 결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때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상황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에 이기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도움이 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 정치 네, 상황이.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정신을 차린다면 이거는 분명히 정권 지지율에도 악영향이고 선거 승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태도이에요. 근데 이 정도 태도로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가 훨씬 더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8.15에 국민 임명식 할 때도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청한다고 하고 김옥수 이순자 여사도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야당하고는, 국민의힘하고는 악수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대통령이라는 자리, 여당 대표의 자리 차이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생각의 차이, 역할 분담, 엇박자,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리의 차이이기도 하고 정치 스타일의 차이이기도 하고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자리의 차이가 가장 크겠죠.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모든 국민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성공한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는 지금 당내 권력을 본인이 가져야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강성 지지층의 코드를 맞추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가 정당에선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권에도 선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선거가 있기 전까지 정권에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당 그 직무 평가,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 지지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의 저런 행보가 그 지지율에 부담이 돼서 실제 지지율에 반영이 된다면 그때는 좀 대통령께서나 현 정부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깔려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데, 환경은 저쪽이 너무나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한동안은 이런 스탠스를 취해도 괜찮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대신에 그 기간을 줄여가지고 빠르게 개혁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지금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도 전략적인 판단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니, 지금? 뭐 위치가 다르고 성향이 달라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예, 그런데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걸 무시해도 될 정도의 국민의힘 상황이 엉망이다? 엉망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역할 분담은 아닌 것 같아요. 역할 분담은 아니다. 독자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어찌 보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들 만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도 나를 못 말려. 집사람도 나를 못 말려. 하지만 대통령이 말리면 내가 그냥 뭐 건드려줄게,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왜 말리겠어요? 본인 독자 행동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대통령과 철저하게 호흡 맞추면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우리 강성당원이 원하는 것,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조금 불편해 하더라도 당원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당대표로서 해내겠다. 그것이 대통령의 의지와 뜻과 신념과 여러 가지 원칙과 다른 길을 가더라도 나는 당원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정청래 당대표가. 꿈이 있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지금 이대로 가서 내가 당원들 입맛에 맞는 얘기하면 나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또 당대표가 될 수 있어. 그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있어. 내가 공천을 해서 총선 승리를 해.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어? 나는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어. 그 꿈을 갖고 지금 당원 주권주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고 듣는다라는 김어준 씨 방송 가서 그런 강성한 자극적인 발언을 막 해대잖아요. 독자적인 행동을 하겠다. 나는 보다 더 큰 정치적인 꿈이 있다라는 선전포고로 저는 읽혀집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거 소장님 해석인데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근데 네. 저 정도의 이제 위치나 급이 되신 분들은 다 대통령의 꿈이 있는 거죠. 그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단계별 징검다리로 이제 당원들을 대변을 하겠다. 대통령과의 호흡, 당내 의원들과의 소통, 뭐 국민의힘 야당과의 대화 협치 이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 당원이 중요해.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 꿈이 있다라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징검다리 밟아나가는 그 단계가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일까 좋을까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스러운 행위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평론가님 뭐 최악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오늘과 내일 당대표 선거 예비 경선을 진행을 합니다. 책임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을 하는데 후보로 나선 5명 중에 1명을 탈락시킨 뒤에 4명이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탄핵 반대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 찬성파 조경태, 안철수 후보, 중도파 주진우 후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구도를? 아니 근데 네. 누가 뭐 이렇게 후보로 4명으로 추려지고 누가 떨어지고 뭔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한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제가 몇 주째 국민의힘 망했어요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동혁 이 두 분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게 1, 2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일관된 수치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분이 결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선 가면은 TV 토론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당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생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한길 씨가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어가요. 전한길,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들이 다 과거지향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우리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주된 화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과거지향적인 지금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는 윤건희 부부 그분들이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된들, 누가 4명 안에 못 들어가고 1명 컷탈락한들 뭔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럼 탄핵 찬성파는 못 올라간다고 보세요? 결선에? 저의 개인적인 판단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지금 한 4-5차례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오늘도 나왔어요. 거기서 보면은 김문수 1등, 장동혁 2등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분이 결선 간다라고 봐야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계속 전한길 씨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민심과는 괴리가 크잖아요. 그런 정당에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대회 치르면 국민의힘은 더 망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종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반대파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4명은 둘둘 올라갈 거고요. 둘둘 올라가고? 제 생각에. 근데 최종은 말씀하신 대로 올라갈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50대 50이 되고 이제 마지막에 하면 80대 20으로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강성 목소리가 좀 주도해 가는 흐름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남는 거는 탄핵 반대파가 남아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까 제가 최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악의 상태가 구제불능 상태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로 구제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본인들은 우리 단결해야 됩니다. 자, 41% 똘똘마리 해가지고 갑시다. 어디로? 패배로. 선거 패배로. 그러니까 41% 똘똘마리 하면 중도는 그냥 무조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선거는 다 패배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전국 선거는 전부 다 중도 5%가 좌우합니다. 근데 이 중도 5%는요, 절대 지금 탄핵 반대와 관련해서는요, 재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피해의식, 두려움, 이게 본인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때가 두렵지도 않고 굉장히 뭐 피해가 어떤 느껴지지도 않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나 중도에 있는 분들은요, 되게 두려워했어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 트라우마가 본인들한테 없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좀 입장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너무 지금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윤 어게인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 안 된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별로 안 먹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그게 먹힌다고 생각을 했으면 본인이 출마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당대표 돼서 당을 제대로 개혁과 혁신하겠다 그런 결심이 섰을 텐데, 딱 상황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당원 80%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다시 국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당대회 룰에는 국민이 없어요. 그냥 당원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요. 국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캐치프레이즈는 다시 국민입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야당은. 답답해서 자꾸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현주 앵커님까지 저보고 보수 패널 맞습니까? 그러시면 정말 서운한 게 뭐냐면,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당원 80% 해가지고 그냥 극렬한 당원들이 뽑는 그 당대표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당원 필요 없이 일반 국민 그냥 100%, 역선택 반지 조항 없이 일반 국민 100%로 당대표를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출해야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눈치를 안 봐요. 누구 눈치? 극렬한 당원, 목소리 큰 당원, 대구 경북에 나이가 든 많은 그런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 눈치를 안 본다니까요. 근데 지금 당원 80%가 뽑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생각이 많은 상식적인 당원들은 이번에 투표 안 할 거예요. 항상 저런 전당대회하면 50% 내외가 투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30% 내외? 그렇게 투표율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강성당원만 투표한다니까요. 그럼 김문수, 장동혁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당에 어떻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살아가려면요, 제일 첫 번째 이것만 고치면 돼요. 지도부 선출 규정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거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망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원 80%로 뽑는 이 경선 방식에서는 강경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하면서 당대표 선거하면서 어떤 질문 나올 거냐? 윤석열 물어보고 전환길 물어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내일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인단 뭐라고 얘기했냐? 몸에 손대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검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물리력을 수반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느냐?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던 최순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구인을 했다. 2017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이 사례까지 다 끄집어낸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겁니까? 스스로 나와라, 뭐 이번에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근데 특검에서도 별 기대를 안 할 것 같아요. 기대를 안 합니까? 뭐 변호인이 선임됐기 때문에 변호인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뭐 강제 구인은 뭐 하루 이틀은 좀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그렇게 뭐 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그냥 강제로 끌어내 이거는 무효 막 이렇게 주장할 수 있으니 봐주는 건데,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어요. 조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을 해요. 그렇다고 뭐 기소 안 하겠습니까? 구속 기소 안 하겠냐고요. 그냥 나와서 진술 하나 안 하나 구속 기소는 그냥 100% 같아요. 근데 특검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나쁜 선례와 전례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재소자나 뭐 감옥에 계신 분들이 난 조사 안 받을래. 내가 왜? 막 이런 식으로 뻗팅기면은 윤석열도 저랬잖아.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도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수사 저렇게 비협조했다. 엄중하게 선고해달라. 엄벌에 처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이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법은 권위와 신뢰가 목숨과 같은 겁니다. 그 법의 권위가 쓰지 않으면 어떤 범죄자도 처벌할 수 없고 그 신뢰가 없으면은 그 법에 따르지 않고 다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이 법의 권위와 신뢰를 세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물리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그냥 물리력이 아닙니다. 합법적 물리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권력입니다. 정당한 공권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항하는 것은 뭐냐? 정당하지 않은 저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적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법적 저항을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은 법이 바로 서고 정의가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측면에서 의지를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보여져야 법원에서도 이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는 단호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이 내일 김건희 여사 소환하잖아요. 네. 공개 출석이기 때문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보면은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김 여사는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그냥 지나갈 것 그냥 같아요. 지나간다? 네. 입장 표명 없다? 예, 네. 무표정하게. 예. 출석은 할 거다, 그래도? 출석은 안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만약에 저항했을 때 그 혐의가 그냥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태도가 더 양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혐의와 관련된 어떤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상을 참작받기 위해서라도 그래도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는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대국민 메시지를 얘기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네. 기본적으로 좀 센터 본능이 있는 것 같고요. 저 김건희 씨가. 그리고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 시절에 네. 보여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본인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내가 잘 국민들께 설명하고 얘기하면 국민들께서는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막 예전에 최재형 목사가 막 명품백을 갖다 주고 논란이 됐을 때 직접 내가 국민 앞에 서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야. 참모들이 엄청나게 뜯어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내일은 이제 주변에 참모들도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변호인들은 이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그렇게 좀 힘든 모습을 보여야 6시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던 것처럼 하루 주사받고 3일 쉬고 이렇게 하려면은 휠체어, 마스크는 필수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내일 언론인들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 출두할 때보다 2배, 3배 정도 더 많이 나갈 겁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면은 그 본능 의식이 깨어나서 국민 앞에 좀 한 말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내일 특보 준비 중인데요. 궁금하네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지. 어제 그 순직해병 특검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하고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지? 순직해병 특검에서 뭘까 해서 봤더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출국 관련이었어요. 영장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해외로 보낸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돼 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네. 출국 금지돼 있었는데 풀고. 임명이 되니까 풀었어요. 네. 이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그 정권을 탄생시킨 총선이죠. 그리고 전 정권을 무너뜨리는 어떤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총선. 그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호주 대사로 이종섭 전 장관을 내보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구린대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런종섭 이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이게 이렇게 석연치 않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렇게 내보냈을까? 그렇게 중요한 총선을 두고 아무리 생각이 없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심정을 굳히고 수사 조사를 이어나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총선 앞두고 있었던 일이라서 국민 감정 굉장히 건드렸던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예. 총선 패배의 하나의 단초가 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법무부로서는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하는데 출국 금지를 계속 걸어놓는 것도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이냐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또 인사검증단이 있어서 거기서 검증을 하잖아요. 그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 사람이 호주 대사로 나갈 거를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출국 금지 시켜나? 이건 또 뭐가 좀 맞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떠한 범죄 행위로 성립이 되는지는 특검에서 좀 여러 가지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평론가님 말씀대로 뭔가 이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을 특검에서는 보고 네. 있는 거다. 이런 여기 보면 말씀이시죠? 공모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공모라면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 불러가지고 야 내가 최상병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부적절한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한 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거든. 그래서 이거 조사하면은 문제 생기니까 내가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저기 출국금지 좀 풀어, 알았지? 이렇게 했겠냐고요. 이걸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러니까 공무원. 검찰에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밝히기 위해서 지금. 그 네. 앞에 한 단어만 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적절한 일을 했는데 부적절한 이것만 빼면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좀 내보내려고 하는데 좀 도와. 이렇게 했으면 공모죠. 뭐. 네. 그 전후 과정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무기 수출해야 되지 않냐, 네. 호주에. 네.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네. 가야 돼. 막 이렇게 그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네. 네. 그걸 어쨌든 공모라고 그 보기에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법적인 용어니까요. 저희가. 다른 걸로 이 두 네. 분들은 네. 법적인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해요. 이거 아니라도 처벌받을 거다. 많잖아요, 지금 조사받는 거. 특검 수사를 이것도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란이 됐던 장면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지난주만 해도 대통령의 사면은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수단이 돼선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니까 파렴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본인이 되게 좀 당황하고 머쓱해하지 않았을까. 뒷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은 먼저 강훈식 비서실장에 전화해서 우리도 사면, 우리 쪽 사람도 사면에 포함시켜주면 내가 비판 안 할게. 이렇게 했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연락해서 야당에서는 정치인 사면할 사람 있냐. 좀 정리해서 보내주라. 이거는 그동안 정치적인 관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본인이 주장했던 메시지와 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비판받을 지점이고 저기에서 사면을 해달라고 복권을 시켜달라고 한 사람들 몇몇을 봐보세요. 파렴치한 범죄 행위자들이에요. 뇌물도 1억 먹은 게 아니라 상당 금액을 먹어가지고 처벌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왜 사면해줘요? 정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저런 뇌물 사건이 아닌 정치적인 사건. 그러면은 또 정치적인 사면, 여야,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들을 저렇게 사면해달라는 것이 맞아요. 송원석 참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중요한 뭐 주인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피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인은 연예인들하고 비슷하게 이미지를 먹고 사는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근데 저 사건으로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미지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믿지 못할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사과, 진심 어린 사과,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굉장히 이 이미지와 상징성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8.15 특사가 관심이 있는 게 조국 전 대표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들만의 리그인 저는 특사는 뭐 예전부터 모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왔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반대합니다. 그거는 기득권 카르텔이에요. 그들만의 특권층의 카르텔입니다. 아니 국민들의 삶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정의를 바로 세워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법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해 주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이 정치 세력으로서도 훨씬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끼리의 안면 바치는 거를 피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정말 갈등이 뭐 극에 달아가지고 이 어떤 사면을 하면은 정말 국민 통합의 길로 그 결정적인 가는 전기가 마련된다. 이런 사면 아니면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반대죠. 사면권은 법과 제도로 범죄가 확정된 사람을 대통령이 너의 죄를 사해놓으라 없애주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맞아요. 왕정국가 사회라면 맞죠. 뭐 신정국가라면은 뭐 신의 대리인 그러한 분들이 사면해 주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로 범죄가 확정됐는데 대통령의 정치적인 판단과 이해관계 때문에 한 특정 개인들의 죄를 없애준다?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것인가? 본인들 야당할 때 민주당 뭐라고 했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사면권 남발하지 말아라. 최소한으로 해라. 민생 사법만 해라. 이렇게 요구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정치인 사면을 의견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했던 많은 잘못된 일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 모습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 모습은 나 대통령 되니까 내 생각과 판단이 바뀌었어. 대통령의 고유관한 사면권 행사해야지. 왜? 우리 진영 사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 야당 몇 명 껴줄게. 이게 뭐예요? 이건 정치도 아니고 아주 추잡한 거래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사면권 행사는 최소화하시고 정치인 사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수렴하는 했는데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요. 네, 그거 자체가 잘못이다. 두 분은 정치인 사면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